아, 안녕하세요. 우선에 좀, 먼저 올렸던 게 소리가 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오늘 좀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4장, 챕터 4, 챕터 4장, 문제 해결, 내용은 이제 problem solving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걸로 이제 오늘 이 4장 내용을 앞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훑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단계에서 5단계로 해당 챕터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오늘 뒤에 그 뒤쪽 부분에 이제 실제 이 예제 같은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제와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앞에 오늘 수업에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한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 내용을 먼저 커버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책을 여러분 좀 본 친구들은 봤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죠?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단지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뿐이다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 이 사람이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자기는 99% 노력을 하고 1% 영감이 그거를 완성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컴퓨팅 사고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관점에서 이번 챕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 반면에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잘한다고 하니까 좀 이게 얘기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기본이 원래 컴퓨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컴퓨터에 지금 돌아가는 이걸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컴퓨터 5개 구성 요소, 주 구성 요소 5개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이제 태스크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CPU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스피드가 3.26개 3기가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3기가대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3기가라고 하면,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기가가 뭐 어떤 전미인지 배웠죠. 기가 뒤에는 공이 9개 붙습니다. 그렇죠? 공이 9개 붙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그렇게 붙죠. 그래서 소수점 뒤에 공이 9개 있다고 치면 얘는 지금 30억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30억. 근데 단위가 헤르츠니까요. 그죠? 1초당 30억 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30억 번 거의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에 CPU들은 거의 한 클럭에 한 계산을 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1초에 지금 30억 번을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무시무시하죠. 30억 번 돌아가는 것 중에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이제 20%, 40%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30억 번이니까 무시무시한 속도로 도는데, 이게 컴퓨터가 잘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처럼 복잡한 계산을 1초에 30억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덧셈을 미친 듯이 많이 하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더하기를 미친 듯이 하는 애라고. 얘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덧셈이나 간단 사칙 연산을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얘기 되거든요. 얘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고리즘적 문제 정의의 핵심인 기능 요구 사항들을 탐구한다. 알고리즘이 뭘까? 그죠? 그 내용도 지나가면서 쭉 얘기를 할 거고요. 그죠? 소프트 계열에 개발되는, 적용되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컴퓨팅 사고가 제가 여기 말씀을 쭉 드리기, 이 책도 사실은 저번에 질문이 한 번 있었죠. 그죠? 결국은 컴퓨팅 사고를 잘한다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을 잘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책이 또 대부분의 어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센터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예제나 모든 것을 들여놨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꼭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제너럴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 머릿속에 뇌 구조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너럴한 내용으로서 받아들여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래밍이 꼭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 어떤 업무 프로세스, 우리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하던 어떤 업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이 순차적인 어떤 이 일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통틀어서 프로그래밍이라고 인지를 한다면 그거를 위해서 제가 그런 5가지 패턴, 순차와 선택, 반복, 제어, 추상화, 병렬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폐를 잘 피해가야 될 게,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실 아마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어떤 단순 반복 작업을 해본 일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대하는 건 절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에요. 사람 대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필요한 그런 작업인데, 여튼 사람 대하는 거 말고 기계 앞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것도 일을 해보면 사람이 왜 분업을 해놨는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패턴에 자주 의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단순 반복 작업에 굉장히 효율이 잘 나는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내용도 진행하면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목표가 이렇고요. 2번째 작성 목표가 이제 개요 작성하기라고 해서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라든가 아웃라이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탑다운 디자이닝을 하는 이 스트래티지가 나옵니다. 이걸 위해서 실제로 이제 요걸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소팅을 할 거거든요. 소팅이라는 좋은 예를 가지고 이 내용을 적용을 잘 하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추상화나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문제 추상화를 위한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래밍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면서 얘기를 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팅 문제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가 좀 약간 좀 너무 오버 심플리파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혹은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 집단으로서 어떤 게 다수가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협업을 할 때 우리가 분업을 하게 되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이나 챕터 4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약간 좁은 개념, 좁은 의미로 컴퓨터 영상 능력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컴퓨터가 잘하는 컴퓨터가 원래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거에 맞춰서 문제를 변형해야겠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다가 또 컴퓨터는 베이스가 뭐였습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돌아가는 이 기본 원리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기본 원리가 결국은 이진입니다. 바이너리입니다. 전기가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안에 값이 있느냐 없느냐. 예.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애브스트랙션 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이뤄 놓은 거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결국은 거대한 계산기이기도 하고, 그 계산기 밑바닥에는 결국은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 스위치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심학습 중에 여러분 그 회로 내용하고 그 TR 내용을 좀 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어쨌든 컴퓨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집어넣어야 될 어떤 변형된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이 컴퓨터가 잘하는 단순한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적합하도록 우리가 분해를 해서 쪼개서 혹은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예가 나오는데요. 컴퓨팅 문제 예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컴퓨팅 문제가 컴퓨터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최대 최소값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교재에도 나오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면 본물처럼 많이 나올 텐데, 본물 터지스 많이 나올 텐데, 이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단기 기억을 하기 위해 어떤 개체가 있습니다. 그 개체 개수가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에서 3개 정도예요. 우리 전화번호나, 그렇죠? 우리 전화번호가 예전에 어땠습니까? 뭐 서울 같으면 02, 뭐 여기 월계동 학교 같은 940, 그죠? 여기 교학과가 5111이었나? 5101이었나, 그죠? 네. 또 이제 지방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세 자리, 네 자리 이런 식으로. 예. 예전에 우리 집 전화번호, 저희 집 전화번호가 0553에 예, 대부분이니까 0553에 6 지역 지역 코드가 622였어요. 622였어요. 예, 622의 집 전화번호가 이제 3192 이렇게 7자리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 전화번호가 7자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4자리 이렇게 늘어났죠. 그죠? 휴대폰이라는 이제 휴대폰이 사람 하나 수만큼 이제 세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해외 전화번호를 또 봐도요. 좀 이게 해외 전화번호 중에 우리보다 더 긴 번호들을 쓰는 애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쓰던가 11자리인가 이렇게 쓰거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최대 최소값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전체 리스트를 다 훑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뭐 10개에서 20개, 많아봐야 뭐 100개 정도면 시간을 좀 들여서 노력을 좀 해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1000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노력으로 풀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에서 1000까지 나열이 돼 있다면 뭐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최대 최소값을, 그죠? 어떤 무작위에, 그죠? 우리가 전혀 정렬되지 않은 숫자에서 최대랑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번 다 훑어야 되거든요. 그죠? 훑어야 되고 지난번에 나온 최대값이 무엇인지를 종이에 쓰거나 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최소한 종이를 쓸 수나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컴퓨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아까도 잠깐 봤듯이 1초에 30억 번을 계산을 하는데, 그죠? 뭐 30개 1초에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잘 짜면 코딩을 잘 탄다면, 그죠? 그래서 컴퓨터 굉장히 잘하는 문제 중 하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소수의 개수 찾기,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봐왔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 이거 보통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여기서 터치할 수가 없구나. 아이고 이런.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캡처를 여기서 하니까 제가 판서를 못하겠다. 아, 이 생각을 못했구나. 자, 이전에 판서 있는 거 봅시다. 자, 그래서 2, 3, 4, 5, 6, 7, 8, 여기서는 13까지 숫자를 갖고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는데, 그죠? 2에서 3까지, 13까지 썼는데, 이 중에 뭐 우리가 소수를 찾을 때, 그죠? 2를 제외한, 2의 배수를 다 제외한다. 4, 6, 8, 10, 12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혹은, 또 뭐, 숫자 3. 3도 소수니까요. 3을 제외한, 3의 배수를 제거한다. 6, 9, 12 이렇게 해서 제거할 겁니다. 5도 똑같아요, 그죠? 5를 제외한 5의 배수를 제거합니다. 1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5가 있을 거고 20이 있을 거고 쭉 있겠죠, 그죠? 다 동일한 방법으로 7이 소수죠, 그죠? 7이니까 또 7을 제외한 7의 배수를 이런 식으로. 이게 아리스토테네스의 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거하는, 딱 봐도 컴퓨터가 굉장히 잘할 것 같죠? 그죠? 단순 반복 작업이 여러 번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 특히 최단거리 계산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 제가 지금 저도 수업 쓰고 있는 그래프 이론은 사실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굉장히 노가다예요. 우리 자동차 내비 같은 거 틀면 최단거리가 나오죠. 그 최단거리가 그 기계가 정말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그 최단거리를 계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얘네들은 진짜로 노가다를 합니다. 가능한 한 루트를 한 100개 잡아놓고, 여기에 한 구간마다 이제 시간을 재는 거죠. 여기에 밀리나 저기에 밀리냐. 굉장히 노가다인데, 이거를 컴퓨터도,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잘하는 거죠. 기상예보 같은 경우는 계산량에 있어서는 거의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기상예보 시스템에 우리 보통 슈퍼컴퓨터 갖다 놓는다고 하잖아요.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다음에 좀 시간이 나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잘하는 것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컴퓨터가 잘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우리 특성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너럴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제너럴한 메소돌로지를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의 데피니션이 먼저 나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정의를 먼저 세워야 걔네들을 조합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고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연산의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동일한 관점에서 문제 정의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문제 정의하기가 힘들면 문제를 먼저 분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론하기가 힘들면 먼저 추상화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상화가 힘들면 먼저 문제 정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순서대로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어떤 이제 문제 특성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4가지 전략이 문제를 정의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어떤 이 기틀을, 명제들을 조합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가 한 번에 연산하기 힘들어요. 그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까지 분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분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일을 할 때 사람마다 이제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용량으로 쪼개서, 그죠? 각각 사람에게, 각각 그 팀원들에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추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들을,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가 정형화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완전한 랜덤은 없거든요. 예. 하물며 우리 그 주식 시장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랜덤 베이스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완전 랜덤 베이스가 아니고 어떤 랜덤처럼 보여요. 사실 실제로 변수 하나하나들의 그러니까 그런 랜덤 프로세스로 가는데 걔네들 하나하나는 랜덤이 맞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특정 그러니까 어느 규모가 되면 이 트렌드가 보이는 거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랜덤이긴 랜덤인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추상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다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그러면서도 문제의 이 해상도는 떨어뜨리지 않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사실 우리 뇌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추상화이긴 하거든요. 또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전략이 이 컴퓨팅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는 이제 이 전체적인 슬라이드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슬라이드가 이제 또 소프트웨어에 이제 포커스를 팍 둬서 있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를 정의할 때 우리가 컴퓨팅 사고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프로세스, 이 사고 과정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문제, 그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편차,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또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혹은 일을 동시에 여러 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이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같이 서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된 제너럴라이즈 된 어떤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는 건데 소프트웨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소프트웨어도 뭘 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뭘 못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생산성에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 전체적인 실행 프로세스 실행 속도는 굉장히 느리. C나 C++ 같은 경우 소스 코드도 알아보기 힘들고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코딩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큼 빠른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힘든 그런 것. 다 소프트웨어들도 이렇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먼저 낸 이유 자체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혹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 혹은 이게 사람과 컴퓨터 서로 다르잖아요. 이 서로 다른 개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변형하고 분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문제 정의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문서의 사항을 구성하는 거 보면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능적 요구사항은 딱 뭐 명확하죠. 정확하게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풀 건데 이제 해결할 건데 정확하게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코어로 돌아가야 돼. 실제 작업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 그걸 실행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좀 돌다가 이게 버그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튕기면 안 되겠죠. 신뢰성도 같은 얘기가 될 거고. 보안 역시, 그러니까 어떤 공격자가 이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닫힌 개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가 닫힌 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한한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기는 굉장히 힘든데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복잡도가 올라가면 사람이 가능한 숫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나 안정성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3장에서 우리 심학습에서 여러분들이 본 사람 있겠지만 카르노 맵을 만드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 바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한 입력이 몇 가지나 있느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능, 그죠? 그다음에 고객적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 우리가 실제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능하고는 이제 사실 별개죠, 그죠? 하지만 이것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 솔빙하는 이 디피니션 리퀘어먼트에 대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나이티드 오브 이게 캘리포니아 산타 크루즈 대학교의 SLDC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 이게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한 학문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디벨로먼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를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주기죠, 주기. 생명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설계하고 만든 것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 처음에 설계가 컨셉 디자인부터 나오고 그죠? 혹은 그 전부터 만약에 뭐 이런 차가 필요하다. 시장의 니드가 이런데 시장엔 이런 차가 필요하다부터 니즈 확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래서 컨셉카가 나오고 그죠? 컨셉카에서 이제 실제로 가능한 기술과 가능하지 않은 기술을 이렇게 쳐내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을 따지고 뭐 생산량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컨셉카에서 최대한 가깝지만 어떤 게 거리가 좀 있는 실제 양산차가 나오게 되죠. 그런 전체 이 양산차가 나와서 고객한테 가고 고객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명을 다해서 폐차할 때까지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짧게 뭐 굉장히 좁은 스코프에서 얘기해서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그죠? 하드디스크나 SSD에 있다가 메모리로 로드가 되고 메모리에서 CPU로 넘어가고 CPU에서 계산이 끝나서 다시 메모리로 갔다가 다시 메모리에서 다시 소멸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requirement에 대한 디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죠. 그림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 화면을 보면 보이긴 하거든요. 혹시나 안 보이거나 수업이 너무 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글씨 조금 키워보면 모양이 좀 나오는데 requirement definition은 결국 고객이 이거 지금 이제 자동차라는 걸 생산하는 이제 시각에서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드는 거죠. 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 문제가 결국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이게 프로블럼인 거죠. 이 프로블럼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그죠? 뭐 고객이 자동차를 원해. 그럼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게 가장 큰 탑일 거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efine a functional requirement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고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정확하게 문제가 뭐냐? definition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여기 순서대로는 아니지만요. 첫 번째 보면 conform user subject matter expect for requirement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SM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의 어떤 그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가 있겠죠. 엔진하고 셰시가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라는 게 달리는 이동수단이라는 목표로 봤을 때는 안전으로 따지면 뭐 에어백이 되고 뭐 강성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요. 그죠?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SM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 무엇이 펑셔널한 것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주제가 이 큰
뭉탱이로 이게 싸져야 되느냐, 이걸 정하는 게, 이게 정하는 게 첫 번째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런 게 정해지면 또 뭐 여기 있는 것들 이제 하나하나 수행을 해야 되겠죠. Develop Solution Context Diagram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 중에 좀 제가 빼먹고 간 게 있었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사실 이게 패턴의 어떤 영속인데, 뭐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자, 문제를 해결하는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예로 들어서 잠깐 볼 수 있는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 딴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라기보다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호, 그러니까 글자로 써져 있는 것보다 기호로 대치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모순이 없죠. 사람의 말에는 혹은 단어나 이런 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기는데, 마치 벤 다이어그램이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경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죠? 하여튼 예를 하나 들어서 유튜브 인포메이션,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이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백엔드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백엔드 서버가, 백엔드로 가면 엔드가 끝단이죠. 엔드 투 엔드 할 때 우리 끝단을 얘기하죠. 백엔드로 가면 백엔드, 우리 등하대 백, BACK, 백엔드로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 쪽 반대쪽입니다. 백엔드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프론트엔드겠죠. 프론트엔드가 우리 쪽입니다. 우리 쪽. 우리가 보는 쪽이 프론트엔드예요. 여러분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의 PC의 게임 프로그램,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부분이 프론트엔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 뒤쪽이 백엔드가 됩니다. 가까이서는 뭐 프로그램, 여러분 PC에서 돌아가는 모니터 뒤에서 실제로 본체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될 거고, 크게 봐서는 저기 서버 끝단까지, 그죠? 백엔드. 어쨌든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백엔드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뭉뚱그려 가정하는 거, 안에 뭐 있는지 일단 몰라요. 하지만 일단 우리 추상화를 통해서 일단 이런 큰 덩어리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튜브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카운트가, 나는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이야, 광고를 올리고 돈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어카운트에 디테일도 넣고요. 그다음에 자기 컨텐츠에 관련된 뭐 좋아요, 싫어요, 그죠? 구독,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 많이 듣죠. 구독 눌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거에 또 연결되는 다른 뭐 댓글, 이런 것들, 리플라이, 뭐 커멘트,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메타데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컨텐츠를 구성하는 당연히 비디오도 있고요. 그런 컨텐츠를 구성하는 데이터들을 한데 묶어서 컨텐츠의 형태로 유튜브 백엔드 시스템에다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유튜브 파트너니까요. 일반적인 그냥 유저가 아니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유튜브 시스템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트림을 받고, 이 사람이 올려놓은 소셜미디어 메타데이터가 어떤 액티비티가 있었고, 코멘트가 달렸고, 좋아요 몇 번의 좋아요가 눌렸는지, 이런 걸 계산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광고주에 따라 올려주는 광고가 얼마나 클릭이 많이 됐느냐, 뷰 카운트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해서 이거에 관련된 페이먼트에 대한 리시프트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파트너한테 넘겨주게 되죠. 반대로 유튜브 뷰어도 똑같이 이러한 어떤 주고받는 이런 비헤이비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그죠?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뷰어들은 저기 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은 없고, 그것만 다르고 똑같게 되는 거죠. 당연히 뷰어도 어떤 뭔가를 만들어 제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페이먼트나 이런 계산하는 뷰 카운트가 어떻게 됐고, 페이먼트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결국 어디서 이거의 물주가 결국 누구냐면, 그죠? 애드버타이저먼트, 광고주는 유튜브에게 광고를 제공하고, 그 광고가 어떻게 뭐 클릭이 됐느냐, 혹은 뭐 전파가 됐느냐, 혹은 뭐 많이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죠? 당연히 그 유튜브 시스템으로 인해 유튜브 시스템에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를 제공하고, 광고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그 수단을 제공하면, 유튜브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애드버타이즈먼트한테 그런 수익에 대한 내용을 안에서 여기서 제공받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 파트너들이나 유튜브 뷰어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저거 당연한 것들이 많은데 당연히 어떤 리시트가 생산이 됐으니까 뷰 카운트나 이런 것도 생산이 됐으니까 은행이라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이런 전체들을 계산을 하고 이런 전체들의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간략하게 보이죠. 정확하게 유즈가 보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보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내용들을 확장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안에 내용을 보지 못했던 그죠? 유튜브 안에 있는 이 인터널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아웃컴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비기능적인 그런 요소들도 존재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어떤 중요한 것들에 따라서 뭐 하이 레벨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어떤 유즈 케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상품에 대한 형태가 나오면 문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의 설계가 다 완성이 되면 이 설계도를 이제 실제로 설계도에 따라서 자동차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이 고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non-functional requirements에 대해서 문제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보면 Identify Solution Technology Platform Requirement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자 요구는 항상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요즘 잘 나가는 전기차 핫 이슈인 전기차를 보면 고객들이 요구는 뭐예요? 적게 충전하고 많이 가는 거죠. 혹은 충전 시간이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 솔루션들을 그죠? 이 솔루션에 대한 테크놀로지가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있지도 않는 기술을 갖다가 차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Identify Solution Technology, Solution Technology Platfor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Identify Solution Technology Platform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능한 솔루션들이나 기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문제 파악, 문제 디피니션, 프로블럼 디피니션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이건 논 펑션인 거죠. 같은 맥락으로요.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겠는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차의 부품에 넣어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이 수만 가지가 넘잖아요. 이 부품을 오프더 쉘프에서 우리가 이 부품을 가져올 것이냐. 오프 더 쉘프라고 하면 COT에서 코스트 오브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데 쉘프가 여러분 뭡니까? 그 선반이죠. 우리가 뭐 창고형 여기 이마트나 이런 데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 그죠?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면 거대한 쉘프에 물건들이 쌓여 있죠. 그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죠? 이미 상품으로 다 나와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자동차라는 걸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 그죠? 네. 만약에 엔진을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 뭐 혼다나 뭐 엔진 잘 만드는 그런 회사들 르노나 이런 데서 엔진을 가져오는 게 더 싸거나 뭐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대 성능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그죠? 그러면 엔진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스텀으로 회로부터 뭐 엔진부터 뭐 엔진 블락부터 뭐 엔진 실린더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요. 설계가 그래서 우리 커스텀으로 주문을 할까 아니면 기성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까 뭐 이런 그런 게 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퍼포먼스 니즈가 있죠. 퍼포먼스가 생산량 혹은 뭐 퀄리티, QC의 불량률이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이런 고려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링크를 보여줬던 이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탐독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매니지먼트를 위한 어떤 그 선행 교육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윗사람이 되고 이제 일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매니지먼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어떤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생산을 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직원들과 그 에셋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어빌리티 중에 하나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좋은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그 책에 그 교재에 아마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그 예쁘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 그 디자인, 그 비디오 플레이어를 제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를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놔. 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은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기호화를 해야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보이고 할 텐데, 왜 뭐가 보이느냐? 자, 한번 보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재생을 시작한다. 그죠? 그럼 또 그런 거죠. 비디오가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비디오 재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임시 정지된 경우에 비디오 재생을 시도하게 되면 일시 정지된 지점부터 재생이 시작된다. 재생이 시작된다. 이건 뭐 오타네. 재생이 시작된다. 만약 비디오가 처음부터 재생을 시작한다면, 그죠? 지금 그러니까 임시 정지, 그러니까 원래 정지돼 있다. 처음이라면 새로운 컴퓨터 윈도우 창이 떠서 그 창에 비디오 재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비디오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재생이 임시 정지 버튼, 재생 버튼, 임시 정지 버튼으로 동작하며, 자, 여기에 비디오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우리 보통 헷갈리는 경우 많이 있죠. 어플리케이션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들은 재생이 될 때 요 마크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게 될 때는 포즈가 됐을 때 요 마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거 내용을 정해놨죠. 그죠? 재생이 되고 있는 때는 정도면 임시 버튼인지 화면에 보여준다. 글로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래서 글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한번 이거를 우리 저번에 이 펄포지션 예제를 들면서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보면 여기 패턴이 보이죠? 이런 게 패터나이징입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무한히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어서의 패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뭐 하면 하고 뭐뭐 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앱스트랙션이 무한한 정보를 굉장히 우리가 무한한 정보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패턴의 형태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팩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 정의가 이게 보면은 글로 돼 있다 해서 기어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인플라이 뭐 이런 거 있어야 됐었는데, 예를 하나 우리 결국은 이런 형태로 표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글로 써는 거를 결국 이제 문제 정의의 요구 사항이 아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용 시나리오에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아까 보안이나 아까 안전성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성 뭐 그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테이블로 나온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죠, 그 하시막스 메카로노맵이나 그 이진 그 회로에 결국은 보면 가지고 있는 가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쭉 했던 것들 쭉 보면 결국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표가 P와 Q가 결국은 이진 마이너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하면 결국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잖아요. P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거짓 아닌 참이고, 0이 아니면 1이고, Q도 동일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합이 됐을 때 로그, 그죠? 해당 로그 밑수로 해당 가지수 전체 4개를 로그 2로 나누게 되면 결국 2비트가 필요해서 두 가지 공간 거죠. 두 가지의 형태로 이 4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두 비트가 4가지 전체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입력 값이나 이 모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커버를 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러면 여기에 이 4가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고려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인 사실 프랙티컬한 상황에서는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이렇게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가 쉬우라고 이제 설명놓은 건데,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만 봐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경우의 수가 단순히 우리 유저와의 인터랙티비티에서 파생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백엔드에서는 그 컴퓨터 뒤에서 메모리에서 돌아갈 때 메모리 상에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뭐 CPU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갈 때 안 돌아갈 때, 우리 조별 과제 할 때도 그렇죠. 예.
4명만 모여도 그죠? 얘는 알바를 하고, 얘는 뭐를 싫어하고, 얘는 콩밥을 안 먹고, 얘는 돈가스를 좋아하고. 4명 모여서 한 번씩 조별 과제를 하는데, 우리 점심 먹을 때만 해도, 얘는 알바해서 안 되고, 얘는 콩밥 들어가서 안 되고, 얘는 돈가스만 먹으려 해서 안 되고. 이게 많은 조합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데 이게 중요한 챌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길어지는데 요쯤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문제 정의라는 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이제 나오는데 이건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한번 돌려보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추가 요구사항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일련 번호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스테이트거든요, 스테이트. 이게 교재에도 잘 나오지만, 이렇게 스테이트로 어떤 가능한 가지수를 정리를 해야, 우리가 아까 얘기 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입력 혹은 가능한 스테이트를 모두 다 우리가 카운팅을 할 수 있고, 이래야 내가 봐도 10개, 내가 봐도 6개다, 네가 봐도 6개고 누가 봐도 6개여야만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혹은 컴퓨터한테도 명확하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는 뭐 아니면 도니까요, 그죠? 전기가 흐르면 안 흐르면 0 아니면 1이니까요, 그죠? 명확해야 됩니다. 해당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 정의는 우리가 내리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가면요, 요건 이제 예제인데, 엘리베이터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대학 시절에 했었고요. 이건 많은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알고리즘 수업을 할 때 많은 교재로 사용하는 주제예요. 이 18년도 649라는 이제 수업에서 CS 649겠죠 아마. CS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시나리오 앤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과제가 뭐냐면 시나리오를 줍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동작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꼭 이게 뭐 컴퓨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런 코드가 아니라도 수도 코드라고 해서 어떤 때 뭘 하고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게 코드 형태, 코드로 바로 내려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작업을 해놓는 이런 것들을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거 다음 단계가 이제 수도 코드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패신저 makes a whole call. 홀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저기 큰 빌딩이나, 여러분 여행 같은 거 해봤습니까? 아직 여행을 잘 못 해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큰 세계 해외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호텔이 이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여러 개예요.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여러 개면 다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유즈 케이스 첫 번째는 패센저가 이 홀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부릅니다.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버튼을 누르겠죠. 그 버튼을 누르는 작업입니다. 시나리오 1에 대한 이게 패센저는 지금 콜을 하는데, 자, 콜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세분해 봅시다. 지금은 세분하기 전에 큰 줄기들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아까처럼 어멘드먼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 봤죠. 고려를 해봤더니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하니까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다이어그램 봤죠? 우리가 다이어그램 만들 때도,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 놨다가, 이제 유즈 케이스를 생각하고 점점 구체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구체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아웃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아웃라이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차만 먼저 쌓았다가 목차 하나대로 하나하나 이제 세분화 시켜가는 그런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콜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 패센저가 일단 허러 위에 도착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미 근데 엘리베이터 내 앞에 없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고려하는 거고, 혹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나는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왔고요, 그죠? 엘리베이터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있고 왔는데, 얘가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얘가 밑에서 올라왔다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쪼개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거 제가 또 심화학습 올려드리겠지만, 여기에 지금 되게 잘 정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빵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또 세분화하고 또 추가를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심화학습을 올려드리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세분화해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랑 이런 거. 이제 사실 진행하면서 조금씩 다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컴포징을 해서 어떤 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봤죠? 뭐 버튼이, 뭐 상황이면 무슨 버튼을 정하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입력이 되면, 유효한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죠. 사용자가 윈도우 닫기 버튼 클릭했으면,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없애버리는 거죠. 혹은, 이것도 배터리가 10%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배터리가 얼마나 돼 경고함을 줍니다. 결국은 컴퓨터는 뭐 아니면 돕니다. 값이 있냐 없냐, 이게 뭐 아니면 도로 결국 이런 것들,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논리 게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 이 논리 게이트는 결국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if, then. 이게 implies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implies인데, 원인이, 그러니까 여기 원인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게 명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then 여기 결과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어떤 execution이 되는 거고, 무엇을 하라는 어떤 execution 코드가 되겠죠. 우리가 뭐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뭐 이런 거죠. 뭐 인사과에서 이 친구가 5번 지각을 했다. 그러면 인사과로 호출해서 상담을 한번 해본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냥 나태해진 건가? 그죠? 그런 겁니다. 사람 일할 때도. 그죠? 팀 할 때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컴퓨터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실 여기서 지금 약간 좀 비약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냥 if, then. 여기서 하나 더 추가, else. if, then, else의 무한한 연속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여러분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뭐, 컴퓨터도 돌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정의를 해 놓은 정의해 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헤이비어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수식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추론, 이렇게 어썸션이나 이런 전체의 추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 내용도 책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특히 이 패턴의 사용,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책에서 얘기하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그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것들 있죠. 이렇게 결국에 기호화를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호화를 거쳐서 또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죠? 지금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 코스트의 어떤 아이템 코스트를 가지고 어떤 머니플레이션을 붙여서 price with tax라는 애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걸 내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하냐면 price with ta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그죠? 이걸 화살표로 뭔가 집어넣는 연산자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어넣는 작업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얘 둘을 봤을 때는 사실 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우리 이 순서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죠? 순서가 바뀌면 동기화도 어그러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잔고가 100원 있는데 100원을 연속으로 인출을 2번을 해요. 근데 중간에 100원 인출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다시 입금을 100원 또 하고 다시 또 100원을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안 맞으면, 그죠? 내가 2번 연속으로 인출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인출이 안 되는 상태가 벌어지죠. 실제로 내가 다시 월급을 받아서 다시 100원을 입금을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정확한 어떤 이 오더를 지켜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순차화라고 해서 책에도 나와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약간 여행 좀 좁은 의미에, 여기 두 개가 값이 다를 겁니다.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스톱해서 딱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패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을 할 건데, 패턴에 대해서 잠시 예를 하나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꼭 기호화해야지만 어떤
이런 저기 패터나이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분 특히 그 국제통상학과 친구들은 이런 식의 기호화가 굉장히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링크가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헌법이 있다고 칩시다. 헌법이 있는데 이 법 같은 게 사실 인문학에 있어서의 가장 이런 어떤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컴퓨팅 사고 있죠. 이런 컴퓨팅 사고가 인문학 쪽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법에 어떠한 오류나 빈틈이 있으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죠? 억울한 억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형이 될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죠? 네. 그래서 법은 항상 계속 변화해야 하고 계속 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은 법은 근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똑같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똑같아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 해결이나 어떤 문제를 정의하거나 전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 굉장히 비슷하죠. 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맨 처음에 뭐 합니까? 목적. 고객의 리퀘어먼트죠. 고객이 정확하게 뭘 원하느냐. 우리가 왜 이 법을 만드느냐. 정의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리퀘어먼트가 나왔으니까 이 리퀘어먼트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이제 뭔가가 나올 텐데 그 전에 그 세부적인 또 이제 이것만 갖고 이 한 행 갖고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떤 수행이나 디테일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프로블럼 디피니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전기통신이라 하면 명확하게 전화, 전자우편, 우리 이메일을 하죠. 회원정보 서비스, 회원제 정보 서비스, 우리 가입해서 뭔가 하는 모사 전송, 뭐 이런 무선 소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모사 전송이라는 게 어떤 심볼라이제이션 해서 전송하는 거 모사 전송이라는 거. 무선 호출, 뭐 이게 뭐 삐삐, 휴대폰, 뭐 이런 것들 많죠. 아주 명확하게 음향, 문헌, 부호, 우리가 텍스팅을 하고 사진을 보내고, 그죠? 문헌, 우리 텍스팅, 그다음 음향, 우리 음성 전화, 그죠?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 정의가 따라가면,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스콥을 정하는 거죠. 해당 이 정의가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느냐, 그죠? 이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아마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만약에 펑셔널 데피니션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그죠? 펑셔널 데피니션이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스콥을 잡는 것들이죠. 이런 애들 허가 요건 여기 보면은 수많은 다른 그죠? 여기 이게 추론이 나가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들 논리식 세운 것처럼 다른 애들과 다 조합이 돼서 어떤 허가가 되고 뭐 통신 제한 조치를 이런 이 5조가 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식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당연히 법은 돌아가면서 빈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면 여러분 보면 여기 개정 2001년에 만들었다가 2019년에 개정이 됐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죠? 왜 이런 게 개정이 됐을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또 뭐 이런 거죠. 여기도 2001년, 2016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여기 테러 방지법 이거 할 때 우리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아마 기억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생 때 했지만 아마 뭐 수능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봤겠죠. 이게 왜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죠? 여기도 뭐 통신 제한 조치 이런 거 최근에 이거 뭐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보름 전에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 잘 해보면 좋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에 거를 바꾸고 있죠, 그죠? 테러 방지법 위에 하나의 그 위에 방지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 이제 그죠? 제가 하려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애들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법도 결국은 누구에게나 적용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 이런 메소돌로지를 따라가야 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 내용도 지금 하면 좋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 내용도 여러분 되게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디스패치에 대한 내용, 티센크로프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나중에 이거 신들러에서 만든 거고, 여기 요 영상 신들러 거고, 나중에 이제 요 내용도 그 심화학습에 보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패턴을 보면 이거 화학과 친구들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근데 패턴이 뭐죠, 여러분, 그죠? 어떤 이 알킬기라든가 이 탄소 복류결합들, 그죠? 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뇌 속에서는 당연히 딱 보고 화학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알지만, 그죠? 그게 뇌에서는 뭐 어떤 패터나이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업인데, 우리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냥 놔둬리면 안 되잖아. 우리 뇌만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사실 이 컴퓨팅 사고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그 제한 사항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제약사항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도구를 갖고 왔고,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게 우리가 이 패턴 인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인지 능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학서 올려놓고 꼭 한번 읽어봐 주길 바랍니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전체적 이 디컴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단위로 쪼개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다음에 스토크나 이제 메타치 뭐 어떤 생산 어떤 뭔가 프로덕트의 생산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인턴십을 이거 리즈닝을 했었어요. 이거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개념은 아는데 혹시나 해서 이거 추가해서 다운라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했고,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 보면서도 그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당연한 내용인데, 당연하고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뭔가 뭐 내용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의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자연대생이라도 공대생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문과생들이지만 이과생들이나 공대생들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구조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컴퓨터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굉장히 컴퓨터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뭐 서치라든가 뭐 소팅, 그다음에 뭐 그리드 컴퓨팅, 또 있냐, 알고리즘, 뭐 프로토타이핑, 뭐 이런 식으로 탐색,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해야 할 게 그 의미가 있진 않은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면 여러분들 꼭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교 수업은 제가 이걸 다 얘기하고 있으려면 책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이 데이터들이나 다른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 꼭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집에서 공부를 또 하시고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죠? 제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아웃라인만 잡아드리는 거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전체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질문을 하라, 혹은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고요.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게시판이나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챕터 4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제들과 함께 수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